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특정 사건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매에 관련해서 이론에 대한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유치권입니다. 자, 유치권이고, 유치권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치권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왜 갑자기 또 이런 그림을 또 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어떤 사건이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같은 어떤 법조문이라도 이것을 어떤 관계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 점만 부각시켜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의 위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유치권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관련해서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수업을 많이 올리니까 어떤 분께서 공장이나 상가도 좀 해주세요, 그쪽으로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이 컨설팅, 이 실무적인 업무를, 경매 실무를 진행하면서 아파트 관련해서 의뢰를 받아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는 것은 몇 년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지난 한 2년 동안 한 건 정도, 저는 거의 상가, 토지나 공장 위주의 의뢰가 많습니다. 저도 그냥 쉽게 분석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의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그쪽이라는 거. 그런데 왜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올리세요? 라고 여쭤본다면, 이 공장이나 상가 부분은 그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여기 온라인에서 방송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수업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독하고 볼 수 있는 사건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매 사건을 볼 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들, 관련 법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파트도 분석하면서 이런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권리 분석의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이 사건과 어떤 이 복잡하게 얽힌 이 현실의 사건에 관계된 관계자들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다는 것. 자, 보시면 경매 사건은 이러한 관계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 낙찰자의 입장. 자, 여러분들은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낙찰자 입장에서 항상 경매 사건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물건이 좋은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늘 경매 사건을 보고 그 경매 사건과 관련된 어떤 그 법 규범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입장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또 대화를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나 실제로 이 경매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채권자의 어떤 연락을 받아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소유자의 입장에서 또는 채무자 입장에서 점유자 입장에서의 어떤 법률적인 상담, 경매 사건에서의 어떤 해결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접근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낙찰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바라볼 줄 알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만나서 뭔가를 해결해야 될 그런 관계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채권자, 네 번째 채권자라면
그의 입장이 어떠하며 그의 법률적 위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이 해결이 더 손쉽게 되고 더 낙찰자에게 유리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낙찰자 입장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유리하게 이 사건을 이끌어 가고 싶다면 모든 관계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그 중에 어떤 이 이해 관계자들이 나중에 만나서 이 얽혀 있는 것을 해결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그 입장이 어떻고 그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는 어떤 이점과 또는 불리한 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이론적인 것, 법률적인 것을 설명할 때 제가 이 그림을 자주 꺼냅니다. 예, 자주 꺼내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그 입장도 한번 서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의 설명을 듣고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경매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그림을 자주 설명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치권이라 하면 어떤 물건의 어떤 경매 사건에 있어 유치권이 있는 사건이라고 친다면, 자 보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5번째 채권자가 유치권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조금 이따가 뒤에 유치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가기 전에 대략적인 어떤 유치권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 5번째인데 물론 유치권은 등기와 상관없는 어떤 물건이라서 이 등기에 있는 채권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채권자가 다 등기에 있는 채권자라는 건 아니죠. 그 채권이 발생된 시기에 따라서 1, 2, 3, 4, 5, 6, 7, 8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치권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등기에는 없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발생 시점이 한 5번째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어떤 그런 채권자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다 쳤을 때 이 낙찰자는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가져오게 되면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인정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그 권리자들이 등기상 말소 다 시키고, 그런데 이 채권자, 5번째 채권자, 유치권자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겠죠. 유치권이니까 유치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점유자에 해당하는 거죠. 채권자 5가 또 곧 이 점유자에 해당하는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모두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이 낙찰자와 이 채권자의 어떤 관계. 자, 이 물건을 두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뭔가에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공사했다고 치고 공사비 채권이라고 할게요. 자, 이 둘이 앉아서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입장 차이는 너무 크고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법원의 개입입니다. 이 경매를 처분하기도 했고, 이 물건을 경매로서 처분하기도 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문제를 또다시 이 법원은 개입해서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청구로 인해서. 그렇죠? 자, 그때 이 낙찰자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낙찰받아서 재판에 간다면, 소송으로 간다면, 이 채권자, 자, 이 유치권자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유리하게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고, 나는 또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법원이 이 사건의 어떤 그 처음 시작부터 이 경매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사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낙찰받았을 때 A라는 경우의 수, B, C, D, E,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됐을 때, 가장 유리하게 해결됐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해결됐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예상하고 입찰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때 이 유치권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대응해 올 것인가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법원이 개입해서 이것을 소송으로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소송에 가서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조정하거나 중간에 협의를 해서 또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송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법원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 그런 경우는 유치권자가 많이 저는 봤는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해석할 건지,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자기의 억울함만 이야기하고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주장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그것을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유치권의 의미, 자, 이 의미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법 몇 조, 몇 항이다. 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다.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법을 운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수업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늘 실무적인 일만 해와서 그런지 어떤 현장의 일, 실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 현장 실무라는 것이 실무 영역에서만 해결된다면 굳이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실무가 이론을 떠나서 그 실무만으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이론을 알아야 자격이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유치권과 관련된 이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자, 이걸 보는 이유는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때 이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법원이 그 생각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적을 이기듯이, 자, 여기서는 삼자의 굳이 적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자, 유치권자와 법원과 내가 앉아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한다. 이건 다 입장마다 다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법원이죠. 그가 판결을 해버릴 거기 때문입니다. 예, 그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법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무시하고 당사자하고만 해결해서 합의한다면 뭐 좋겠죠. 그렇지만 그 입장차가 너무 클 때는 결국 법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이 뭐냐?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자, 여기서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나올 겁니다. 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한 그 물건이나 그 유가증권에, 자, 물건과 유가증권입니다. 자, 여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뭔가 이 물건에 관해서 거래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받아야 될 돈이나 뭔가 어떤 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채권이 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거나 주거나 뭔가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자, 그것이 민법 제 320조 1항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유치권이란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는, 즉 법에서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유치권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물건에 뭐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자전거, 자, 자전거 수리를 맡겼는데, 자, 그 자전거 수리를 했어요. 근데 그 수리비를 주지 않으니까 그 수리비 줄 때까지 자전거를 고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유치권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위에서 그 설명에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런 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 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약간 뭔가 애매한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고 약간 거부감 들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설명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은 이해하시겠죠? 물건.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펜이나 이런 물이나 이게 다 물건입니다. 자, 여기 마우스도 물건이고 다 물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공부하는 부동산도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폐증권과 자본증권. 뭐 쉽게 말해서 화폐, 우리가 쓰는 그 지폐 있죠? 그 화폐를 대용으로 유통하는 수표나 그 화폐를 대신해서 쓰는 우리 같은 거 있죠? 같은 거. 자, 요것이 화폐증권입니다. 화폐를 대용해서 쓸 수 있는 증권. 자, 그리고 자본증권. 자본 및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 주식이나, 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 그리고 또는 공채, 사채. 돈은 아니지만 돈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본과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이런 주식과 공채, 사채, 이것을 자본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합쳐서 유가증권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증권 때문에 발생한 채권이 있어서 그것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자, 그것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나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 접하고 만나고 해결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은 이 물건과 관련된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가증권과 관련된 유치권 이런 거 저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주로 설명할 때는 그냥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타인의 어떤 부동산에 뭔가 공사를 해주거나 뭔가 수리를 해줬는데 그 수리비나 공사비를 안 주니까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줄 때까지 내가 점유하고 있겠다 하는 권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자, 하나 더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유치권. 자, 이 민법에서는 유치권과 관련된 어떤 조문이 민법 제 320조에서 328조까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이 9개의 어떤 그 조항으로 현실에 있는 모든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 다툼, 이해관계자들의 그 개별적인 사건을 전부 다 해석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큰 틀에서 추상적인 정의만 해놓은 것이지 이걸 가지고 개별적인 어떤 그 사건들을 모두 다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법원이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설명합니다. 자, 민법 제1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민사에 관해서 우리 유치권과 관련된 이런 민간의 어떤 다툼, 이런 민사에 관해서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자, 이 9개의 규정 안에 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수백만 가지의 어떤 그 사건이 있었을 것인데, 자, 이것을 이 9개로 다 어떻게 정리하고, 교통 정리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민사의 개별 사건들을 이렇게 보고 판단할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이 조리에 의한다. 이게 뭐냐는 거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민법 2조에 또 설명해 놨습니다. 갑자기 유치권 설명하다가 왜 민법 1조와 2조를 설명하는지 요거 설명하고 나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법 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자,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조리에 의한다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조리라는 게 뭐냐? 사물의 본성 또는 사물, 어려운 단어들 또는 좀 복잡한 것들 보지 마십시오. 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즉 일반 사회인의 이성에 의한 승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원리로서 정의, 형평, 사회 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 성실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조리라는 건 일반 평균의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가장 평균적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상식에 의한 생각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A가 해줘야 되겠죠. A가 때렸으니까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상 가장 일반적인 사회의 그 일반 평균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생각들, 자, 이것이 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조리는 일반 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 사회의 상식.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민법에 있는 법률, 자, 이 법률대로 살아라.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관습법에 의해서 판단하겠다. 관습법이 없으면 일반 상식, 그냥 상식으로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유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의 9개 조항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상식으로서 그것을 또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겠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에 이르기까지 이 채권자와 소유자 또는 채무자 간의 이 거래에 있어서 뭔가 약속 이행이 되지 않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채권 만족을 해야 됩니다. 빚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합니다.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이거 팔아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채권자 하나가 여기에 공사를 해서 내가 돈을 못 받아서 점유하고 있겠다고 합니다. 진짜 공사를 했는지, 이렇게 점유하는 것이 맞는지, 이걸 유치권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애매하고 복잡한, 이 얽혀있는 이 민사의 사건을 어떻게 공정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볼 것이냐. 이 사건이 발생할 때 법원이 옆에서 찾아가서 가만히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어떤 증거자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유리하고 무엇을 입증해야만 법원이 나한테 유리하게 판결해 주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증거를 원하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볼 것이라는 걸 알아야만 유리한 증거를 내밀고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첫 번째 법률로 보고, 그것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로 이것을 해석한다는 거죠. 일반 상식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입장으로서 이 사건을 보고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봐도, 누가 어떤 입장에서 봐도 상식적인 것, 상식적인 눈으로서, 일반 상식적인 눈으로서 보고 판단한 자료를 법원에 줘야만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물론 법 조문에 있는 여러 가지도 있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유치권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성립 안 한다, 어떤 그런 수학 공식처럼 들이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해석해내고, 물론 법 조문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유치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치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낙찰자가 생각하는 유치권이 아닙니다. 유치권자가 생각하는 유치권이 아닙니다. 유치권이란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생각하고 있는 유치권이 유치권입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유치권 성립 요건, 유치권자의 의무, 이런 등등 유치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